여기 국제요리경연대회장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가 한식 맛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요. 그의 표정을 보고 있는 여러 셰프들은 긴장한 듯 숨죽여 그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 메종 블루의 수석 셰프로 일하고 있는 이수연입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은 희미하고 단편적이에요. 1991년 인천의 한 고아원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후 줄곧 뉴욕에서 자랐죠.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가 가장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노란 머리카락과 파란 눈을 가진 친구들 사이에서 검은 머리와 까만 눈동자를 가진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칠 때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쓰리고 아팠어요. 왜 나만 다르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중학생이 되고서는 아예 거울 보는 것을 피했죠. 아이들은 제게 다가와 너 중국애 아니야? 라고 물었고 중국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왜 그렇게 생겼어? 라며 키득거렸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말하면 한국? 그건 또 어디야? 북한이야 남한이야? 라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가슴이 내려앉곤 했어요. 결국 난 그냥 미국인이야 라고 대답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덜 아팠으니까요. 양부모님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를 이야기해주려 애쓰셨지만 그때의 저는 차라리 제 뿌리를 모르는 척, 잊은 척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취급받고 싶었고 다름을 지적하는 그들의 말에서 벗어나고 싶었죠. 학교 후엔 곧장 집으로 향했고 주말이면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16살 때였을까요? 양어머니가 오래된 갈색 봉투를 조심스레 건네주셨습니다. 수현아, 이건 내가 한국에서 왔을 때 함께 온 서류들이야.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 열어보렴. 봉투 겉면에는 희미해진 한글로 이수현이라고 적혀 있었고 솔 칠드런즈 홈이라는 영문 도장이 찍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가 비쳐 보였어요. 거기엔 제 한국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무언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친부모님께서 남기신 편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봉투를 여는 순간 그동안 애써 외면해온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결국 봉투는 열지 못한 채 책장 맨 위 구석에 넣어두었습니다. 때때로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책장 앞에 서서 봉투를 바라보곤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보며 한국에 계실 친부모님도 이 달을 보고 계시려나 그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다가도 이내 그 생각들을 지워버리려 애썼습니다. 양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게 욕심일 것만 같았거든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요리 수업을 선택했어요. 칼을 잡고 재료를 다루는 시간만큼은 모든 고민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주방에서는 제 피부색도 생김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실력만이 의미 있었죠. 전환점은 CIACULINARY 인스터투트 어브 어메러커에 입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요리를 배우며 처음으로 제가 가진 다름이 특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아시아계 학생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한식에도 관심을 갖게 됐고 어느 날 우연히 들른 한식당에서 맛본 된장찌개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낯선 듯 익숙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32살이 되어서야 밟은 고국 땅. 방금 전까지 비행기 안에서 읽던 한국어 교재가 여전히 가방 속에서 무겁게 느껴졌어요. 6개월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서툴기만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발걸음을 내디딘 곳은 종로구 익선동의 산촌이었어요. 미국에서부터 수소문한 끝에 찾아낸 전통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죠. 40년 경력의 한식명인 박지은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된장찌개 냄새가 훅 끼쳐왔어요. 그러다 주방에서 마늘을 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뉴욕에서 맡던 마늘 향과는 달랐어요.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생생했죠. 주방 한켠에서 흰 머리를 단정하게 틀어올린 박지은 셰프가 마늘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셰프님, 저 혹시 자리가 있을까요? 서툰 한국말로 물었더니 그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긴 설명 없이도 제 사정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앉아요. 오늘은 계절 한정식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한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마늘종 무침, 마늘, 장아찌, 흑마늘 소스를 곁들인 돼지갈비 등이 자리했어요. 우리 한식에서 마늘은 그냥 양념이 아니에요. 음식의 혼이죠. 박 셰프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그녀가 제게 물었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나요? 그렇게 저는 박지은 셰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마늘 손질부터 시작했어요. 껍질을 벗기고 다지고 찌고 절이고. 하나의 재료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생마늘의 알싸함, 구운 마늘의 달콤함, 절인 마늘의 감칠맛, 발효된 마늘의 깊이.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죠. 마늘을 다루는 법을 배우며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박지은 셰프가 잠시 주방 일을 멈추고 저에게 눈길을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늘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소중한 가치라는 말씀을 건네셨죠. 단군 신화 이야기를 시작하시며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깊어졌습니다. 하늘의 왕자 환웅이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곰에게 마늘과 쑥을 주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100일 동안 햇빛 없는 동굴에서 오직 그것만을 먹으며 견뎌내야 했던 시련의 시간들을 들려주셨어요. 곰이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텨냈을지 생각하다 문득 제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이국 땅에서 혼자 지내며 정체성을 찾아 헤매던 시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마늘과 쑥이라는 두 가지 음식으로 인내의 시간을 견뎌낸 곰은 결국 사람이 되어 우리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야기에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늘이 가진 정화의 힘, 그리고 인내와 극복의 상징으로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시더군요. 그 순간 주방에 가득했던 마늘 향이 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소중한 유산으로 다가왔죠. 그날 저녁 박 셰프는 저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엔 수십 개의 항아리가 줄지어 있었어요. 이건 마늘 장아찌, 저건 흑마늘, 그리고 저기 있는 건 마늘을 넣어 만든 된장이에요. 우리 선조들은 마늘을 보관하고 발효시키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죠. 항아리 하나를 열자 발효된 마늘 향이 퍼졌어요. 보세요. 이렇게 검게 변한 마늘이 보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요.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마늘을 보관하고 활용해왔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박 셰프는 검게 변한 마늘을 하나 집어 반으로 갈랐습니다. 젤리처럼 말랑하고 윤기나는 속살이 드러났죠. 달콤한 향과 함께 은은한 단맛이 혀끝에 맴돌았어요. 이것이 바로 발효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마늘을 이렇게 발효시켜 겨울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했다는 설명도 덧붙이셨죠. 창고 한쪽에는 마늘 고추장과 마늘 된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항아리마다 담근 날짜가 적힌 메모가 붙어 있었고 가장 오래된 것은 3년 전이었어요. 박 셰프는 장독대 앞에서 오래된 항아리 하나를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빛깔이 유난히 고왔던 그 된장은 할머니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했죠. 어느 날은 시장에 가서 농부들을 만났습니다. 6월이면 마늘 수확철이라며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마늘밭은 3대째 내려오는 거요. 봄에 심어서 여름에 거두지. 마늘 농사는 정성이요. 매일 밭에 나가서 살펴봐야 해.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거니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제 뿌리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오래된 입양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이제는 볼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희미한 잉크로 쓰여진 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편지를 읽고 난 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들이 하나둘 답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한국의 마늘을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박 셰프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자 그녀는 경북 의성의 마늘 농장을 추천해 주셨죠.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그곳에서 김만석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40년째 마늘 농사를 지어오신 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마늘밭으로 안내하셨습니다. 초록빛 마늘 잎이 끝없이 펼쳐진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마늘이 나는 곳이라오. 토질이 좋아서 그런가 알리신 함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오. 그러다 할아버지는 농장 한쪽에 따로 격리된 특별한 공간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마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마늘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건 대왕 마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귀한 유산이지. 한국 전쟁 때 미국으로 유출됐다가 2007년에야 돌아온 거라오. 크기가 일반 마늘의 10배는 되지. 할아버지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마늘은 대왕 마늘 혹은 웅녀 마늘이라고도 불린다고 했어요. 특히 이것으로 만든 흑마늘은 일반 흑마늘보다 항산화 성분이 몇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여주셨죠. 지금은 몇 농가에서만 재배하고 있어.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이 마늘을 다시 널리 퍼뜨리는 게 내 꿈이라오. 할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밭을 거닐었습니다. 봄에 심어 여름에 수확하는 한지역 마늘의 특징, 토양 관리법, 날씨에 따른 재배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특히 마늘의 과학적 효능에 대한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연구실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시며 마늘의 항산화 물질과 면역력 강화 성분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요즘 젊은이들은 약을 찾지만 우리 조상들은 마늘로 건강을 지켰단다. 알리신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다는구먼. 농장 한켠에 자리한 실험실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에서는 마늘의 성분 분석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마늘 세포 구조, 성분 분석표, 그리고 다양한 실험 결과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전통 농법과 현대 과학이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날이 저물 무렵 할아버지는 손수 재배하신 마늘을 한 망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걸로 좋은 요리 많이 만들어 보게나. 우리 마늘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야. 그 말씀에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조수석에 놓인 마늘망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던 그날 이후 저는 한식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박 셰프의 주방에서 배운 전통 한식의 기본을 바탕으로 제가 뉴욕에서 익힌 현대적 요리 기법을 접목해 보기로 했어요. 며칠 밤을 지새우며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마늘의 숙성 시기별 맛의 변화를 기록하고 불의 세기에 따른 향의 차이를 실험했죠. 특히 흑마늘을 갈아 만든 퓨레는 20번 이상 시도한 끝에 완벽한 농도를 찾아냈어요. 첫 시도는 마늘을 주재료로 한 코스 요리였습니다. 흑마늘 퓨레로 농도를 낸 비프 콘소메에는 구운 마늘칩을 띄워 식감의 재미를 더했어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마늘종 페스토를 곁들인 문어 카르파치오는 씹을수록 마늘의 알싸함이 입안 가득 퍼지도록 설계했죠. 메인 디시 전에 팔레트 클렌저로 준비한 마늘 장아찌를 넣은 물김치. 그라니테는 마늘의 시원함과 매콤함의 절묘한 조화를 담아냈습니다. 접시를 내어드릴 때마다 박 셰프의 표정을 살폈어요. 그녀는 평소와 달리 말없이 음식에만 집중하셨습니다. 한 숟가락을 떠서 음미하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시곤 다음 한 숟가락을 드시는 모습이 마치 심사위원 같았어요. 마지막 디저트인 발효 마늘 아이스크림을 맛보시고 나서야 수저를 내려놓으셨죠.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주방에서 그 침묵이 칭찬인지 질책인지 가늠할 수 없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주방 한켠에 있던 오래된 소반을 꺼내 오셨어요. 그 위에는
낡은 가죽끈으로 묶인 노트가 놓여 있었죠. 노트의 겉면은 기름 자국과 시간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께서 남기신 거예요. 전통 방식으로 마늘을 다루는 비법이 상세히 적혀 있죠. 이제 당신이 가져가세요. 손 떨리는 마음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빼곡히 적힌 글씨들, 간간히 그려진 약도와 메모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봄부터 시작하는 마늘의 숙성 시기별 활용법, 소금의 양과 절임 시간에 따른 맛의 변화,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색감의 변화까지 마치 일기처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노트 귀퉁이마다 적혀 있는 할머니의 경험담은 그 어떤 요리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할머니의 레시피를 연구하며 새로운 메뉴 개발에 몰두했어요. 마늘의 알싸함을 살리면서도 부드럽게 다듬어 서양 사람들의 입맛에도 맞을 수 있도록 조절하는 작업이었죠. 특히 마늘을 발효시켜 만든 소스는 스테이크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어느 날 박 셰프는 주방의 모든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개발한 코스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서울국제음식 박람회에 우리가 함께 참가하면 어떨까요? 당신이 개발한 메뉴로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죠. 하지만 박 셰프는 제 어깨를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이제 준비가 됐어요. 한국과 서양의 요리를 모두 이해하는 셰프니까 새로운 한식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박람회 준비는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레시피를 수정하고 플레이팅을 연습했죠. 특히 대형 행사장에서 선보일 요리는 완성도도 중요했지만 대량 주문에도 일정한 맛을 유지해야 했기에 더욱 신경 써야 했습니다. 서울국제음식 박람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 셰프 피에르가 산촌을 찾아왔어요.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메종의 수석 셰프였던 그는 이제 세계 각국의 식재료를 연구하는 요리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었죠. 서양 요리계에서는 그의 한마디가 곧 법이나 다름없었고 그의 혹평 때문에 문을 닫은 레스토랑도 여럿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그는 아시아 전통 식재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발효 음식을 취재하던 중 산촌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은근한 무시와 오만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주방을 둘러보며 한식의 조리법을 평가하는 듯한 태도는 보는 이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박 셰프는 제가 준비한 코스 요리를 그에게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음식을 맛본 순간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그는 수저를 내던지다시피 하며 입가를 닦았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폭력이요. 이렇게 마늘 향이 강한 음식을 누가 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마늘을 쓰지 않아요. 향신료는 음식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일 뿐인데 당신들은 주연을 망치고 있어요. 그는 와인 잔을 들어 향을 맡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와인은 당신의 마늘 요리 때문에 완전히 망가졌소. 이런 음식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 음식이란 게 다 이런 건가요? 아, 이해가 되는군요. 왜 아시아 음식이 미슐랭에서 별을 받기 힘든지. 피에르의 독설은 계속되었어요. 이건 서양인들의 입맛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친 요리요. 당신들은 아직도 시골 할머니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군요. 현대 미식의 흐름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안타깝소. 그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한식은 너무 자극적이고 서양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특히 마늘은 고급 요리에 어울리지 않는 저급한 재료라고 혹평했어요. 주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주방 직원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 제 손에 들린 마늘의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에 적힌 글자들이 눈앞에 어른거렸고 의성 마늘밭의 할아버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만석 할아버지가 40년간 연구해온 마늘의 과학적 가치, 박 셰프의 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발효 기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이어온 마늘과의 역사.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저급한 재료로 폄하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질 만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에르 씨,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소중한 식재료예요. 과학적으로도 그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고요. 혹시 요리 대결을 해보시겠습니까? 마늘을 주제로 해서요. 주방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죠. 박 셰프는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피에르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응시하더니 이내 비웃음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에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듯 말했어요. 재미있군요. 좋습니다. 박람회 무대에서 대결해보죠. 심사위원들이 판단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서울국제음식 박람회의 메인 이벤트가 정해졌습니다. 한국의 마늘을 주제로 한 동서양 요리의 대결. 이제 저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식 셰프로서 마늘의 진정한 가치를 전 세계에 보여줄 기회를 얻은 거였어요. 박람회 당일 현장은 세계 각국의 셰프들과 미식가들로 붐볐습니다. 국제관 한켠에 마련된 대결 무대에는 이미 수백 명의 관객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프랑스 3스타 셰프와 한식 신예 셰프의 대결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취재진들도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피에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섰어요. 그의 주방 한쪽에는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최고급 식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반면 제 주방에는 의성 마늘밭의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마늘과 박 셰프의 창고에서 가져온 발효 마늘, 그리고 전통 장류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결은 3시간 동안 진행되었어요. 피에르는 마늘을 최소한으로 사용한 화려한 프렌치 코스를 선보였습니다. 트러플을 아낌없이 써서 향을 냈고 고가의 푸아그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죠. 마치 마늘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듯한 그의 요리가 하나둘 완성되어 갔어요. 저는 반대로 마늘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발효 마늘의 깊은 감칠맛을 살린 육수를 기본으로 하고 구운 마늘의 달콤함을 입힌 한우 안심 스테이크, 마늘종을 활용한 해산물 요리 등을 준비했어요. 특히 흑마늘 아이스크림 위에 금으로 코팅한 마늘 칩을 올린 디저트는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은 저의 도전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각 요리를 맛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평가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접시가 나가고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는데 문득 김만석 할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늘은 정직한 재료야. 정성을 들인 만큼 그 맛이 나오지. 심사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은 프랑스의 유명 미식 평론가였어요. 그는 피에르의 요리를 극찬했죠. 완벽한 프렌치의 정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마늘을 제어하고 고급 식재료의 맛을 끌어올린 기술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심사위원, 홍콩의 미슐랭 스타 셰프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피에르의 요리는 마늘을 부정한 요리입니다. 반면 이수현 셰프의 요리는 마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발효 마늘을 활용한 감칠맛의 층위가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심사위원인 덴마크의 셰프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마늘이었습니다. 마늘을 피하고 가린 요리와 마늘의 본질을 살린 요리, 둘 중 어느 쪽이 더 진정성 있는 요리일까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피에르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3명의 심사위원은 만장일치로 제 요리를 최종 우승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수현 셰프는 한국의 전통 식재료인 마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퓨전이자 혁신입니다. 한쪽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러나 제 시선은 객석 뒤편에 조용히 서 계시던 박 셰프를 향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우승이 단순히 제 것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한국의 마늘을 지켜온 모든 분들의 승리였죠.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데 피에르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경기 시작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지침에 맞춰 챕터 9를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는데 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경기 시작 전에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더니 그는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인정하는 피에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특히 흑마늘 아이스크림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통 식재료의 현대적 해석 가능성을 보았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세계적인 요리 잡지들은 다음 날 아침부터 이 소식을 크게 다루었습니다. 한국 마늘의 우수성을 인정한 프랑스 최고 셰프의 고백이 전 세계 미식가들의 관심을 끌었죠. 며칠 후 피에르는 산촌을 다시 찾아왔어요. 이전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마늘 요리를 배우고 싶다는 그의 부탁에 박 셰프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주방에서 그는 학생처럼 겸손한 자세로 한국 마늘의 비밀을 배워갔습니다. 발효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이, 절임의 농도가 결정하는 맛의 차이, 불의 세기에 따라 달라지는 향의 변화까지. 그의 눈빛에서는 진정한 배움의 열정이 느껴졌어요. 일주일간의 수업이 끝난 후 피에르는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돌아가기 전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프랑스 요리 잡지에 한국 마늘의 우수성을 알리는 특집 기사를 싣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취재진들이 찾아왔고 박 셰프와 저는 마늘 창고부터 발효실까지 상세히 소개했죠. 피에르의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여러 미식가들이 한국의 마늘을 연구하기 위해 찾아왔고 박 셰프의 레스토랑은 더욱 유명해졌어요. 그 즈음 저는 뉴욕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세계에 알려야 할 때였죠. 뉴욕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메종 블루의 주방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새로운 메뉴는 예약이 밀려올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흑마늘 아이스크림은 뉴욕타임스의 음식 칼럼에서 극찬을 받았어요. 마늘의 알싸함과 달콤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디저트라는 평가를 받았죠. 각국의 미식가들이 메종 블루를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마늘로 만든 새로운 요리를 경험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마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죠. 단순한 향신료가 아닌 깊이 있는 맛을 만들어내는 주재료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셰프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그녀는 제가 한국 음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며 뿌듯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편지 끝에는 할머니의 레시피 노트에서 발견한 오래된 마늘 장아찌 비법이 적혀 있었죠.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전통 식재료들을 세계에 알리는 것. 마늘을 시작으로 된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우리 음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가 제 이름을 건 레스토랑을 열 계획도 있어요. 양어머니는 제 소식을 들으시고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내가 찾은 내 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 줄 몰랐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뿌리에서 힘을 얻어 더 높이 날아오르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